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여성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나는 어릴 적부터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유일한 외동딸로 자라며 사랑을 받았죠.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노력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나만 남았고, 그가 나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기에 걱정이나 근심 없이 자랐죠. 어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스럽고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20대 때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온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진하던 가정 환경과 상대방의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에 끌려 사랑에 빠진 주인공은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급기야 두 사람의 집안 환경 차이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문대에서 나온 후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남편의 전 재산을 날리고 맞더니 결혼 후에도 집이 없어 전세를 옮겨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하자는 주인공의 제안에 남편은 자신이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아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야.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내가 널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를 넘을 수 있을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해. 나에게는 너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 그때 주인공이 들은 느낌은 실망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너를 부탁하며 결혼하자고 제안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담을 주거나 고생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마음의 안성맞춤으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먼저 상관없다고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생나관이 나서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지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도 친절하고 온화한 분이셨고 사람의 학벌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는 분이셔서 상황을 설명하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시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고 말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에 우리는 각자 일에 바쳐 혼수를 채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쁘게 살아보자는 다짐을 해봤지요. 제 집안 형편은 어려웠고 남편은 더 낮은 연봉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다 잘 될 거란 말씀과 함께 예쁘게 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시댁 가족들이 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집 문제였습니다. 신혼집을 얻은 것을 보며 시어머니가 부러워하셨고 제게 몽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부모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부러워하네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노래하셨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무거워진 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너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 그때 주인공이 들은 느낌은 실망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너를 부탁하며 결혼하자고 제안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담을 주거나 고생시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마음의 안성맞춤으로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먼저 상관없다고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생동감 있게 계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사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요. 나도 결혼하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후에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결혼해서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불효자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덕분에 돈으로는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지만 남편은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전문대에 들어가서 일찍 취업해 집안을 지키며 힘들게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시댁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일지라도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운데 퇴사도 많이 하셔서 돈도 모아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남편이 엄마, 아빠와 잘 지내기도 해야 했었죠. 때문에 결혼 후에 부모님 걱정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시댁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버지도 우리 시댁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 집을 전세 만기가 되면 남편의 부모님께 빌려주는 건 어떨까요?
전세금을 싸게 받으면 시부모님의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정말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가 보유한 아파트 만기가 다가와서 그 집 전세를 저렴하게 주게끔 제안하셨어요. 이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그 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우리가 새 집을 얻어내자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싸게 들어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억 정도만 지불하면 그 가격에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라면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얘기하니 시부모님이 난감해 하셨어요. 1억이나 주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며 어려운 서민들은 1억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대출이나 신용도도 없어서 도와주세요 달라고 하니 민망하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시누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월세만 내다가 돈 한 푼도 못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딸아이야 너가 아버지에게 한 말 좀 해봐 나도 이 기회에 며느리로서 덕만 보자. 결국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시부모님의 처지를 고려해 공짜로 집을 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다면 눈을 감고 지내야지 어차피 전세를 받아도 은행 수수료만 받잖아 뭘 한 손해도 별로 크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남편은 정말 감사해했고 나도 남편의 마음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우리 아버지 덕분에 부모님 아파트에 옮겨왔다고 기뻐했던 남편이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마다 갑질을 하는데 모작을 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계산은 제가 했지만 부부니까요. 그 정도라면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얘기하니 시부모님이 난감해 하셨어요. 1억이나 주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며 어려운 서민들은 1억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대출이나 신용도도 없어서 도와주세요 달라고 하니 민망하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시누이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남편이 계산하지 않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한 것 같이 난리를 쳐요. 그 아버지님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당신이 카드로 지불한 걸 명백히 보셨으면서 내가 한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미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우리 부모님 그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한지 물어보라고 하지 않나요? 자꾸 나에게 미련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별 뜻 없이 하는 말로도 돈으로 미련을 준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허세 부리듯 보인다. 그런 식으로 양쪽 집안의 형편을 비교하며 자존심이 손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없었는데 없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았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에 마음이 찔리자 내추럴하게 달래거나 힘썼어요. 아버지나 내 뜻이 아니었다 오해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며 제가 먼저 사과하고 보도 모르면서도 남편에게 주고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편의를 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언젠가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은혜를 갚겠다고 눈물을 흘렀는데 이제는 그런 만큼 누리게 되니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문제가 계속되자 마지막에는 남편과 제 사이에도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가 쇼핑을 하더라도 사치스럽다고 주장하며 부모님께서 돈이 많아서 부러워하실 것이라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의 자부심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갔죠. 또한 자꾸 자기 아버지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망설여졌고 외식할 때마다 계산을 남겨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만큼을 시켜 친정을 보지 않느냐며 계산을 빚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사치스러워도 견딜 수 있었지만 저를 뛰어넘어 저희 아버지에게 사양을 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돈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께서 돈이 불어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여 원하는 것을 구하면 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당연히 거절을 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절을 계속하자
다음으로는 시부모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의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시부모님께서는 그들이 제게 대접을 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잡으시던 시부모님을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부모님 권유로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돈 좀 빌려달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사돈 사실 제가 말입니다. 요즘 노후 대비해서 대리점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사돈께서 자금을 도와주시면 안 되시려나 해서 말입니다. 투자금이요,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이는 아니고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 비용은 적은데 수익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네요. 뭐 5천 정도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그럼 제가 5천만 원 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래 주시면요, 감사하죠. 아유, 역시 사돈은 말이 좀 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면을 통해서 얘기해 보려니까 한 며느리가 통말을 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자리 마련했거든요. 아닙니다. 의사동간에 그 정도 뭐가 힘들다고요. 앞으로 그런 건 저희 딸 통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바로 연락 주역시 사돈통이 참 크십니다. 이거 그냥 냉큼밖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어차피 빌려드리는 건데요. 뭘 남도 아니고 사돈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오셔서 차용증 쓰시고 그날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서류 작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사용증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감히 구두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 편이죠. 제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면서 차용증을 쓰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몇백만 원짜리 집을 그냥 살게 해주었으니 5천만 원은 편하게 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가로서 번 돈에 있어서는 엄격했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었죠. 차용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지아버지에게 이자를 높게 책정하거나 기한을 지나치게 급한 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법적인 절차상으로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어 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가족이신 시부모님들은 아버지가 돈을 꼭 그런 식으로 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군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를 붙잡고 우는 듯해요. 딸이니 아직 어린 왕자처럼 고마움을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돈을 빌려다 달라고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할 거예요. 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근심하고 챙겨주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이야기만 주장했습니다. 장인어른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5천 원을 빌려달라는데 조차 어려워서 차용증을 쓰시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내가 돈을 가지고 유세를 한다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과 큰 싸움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3년 차에서 이혼을 고려했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냉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길에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사 직원들이 발견해 응급실에 실려가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를 지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나는 심장이 떨리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놀란 채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으며 내가 도착하자마자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그 복잡한 상황에서 전화가 울렸다. 한 번 통화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는 남편이었다. 나를 집에서 못 찾아 혹시 싸운 것인지 가출을 했는지 걱정하여 전화를 한 것이었다. 싸우거나 가출할 이유는 없지만 집에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건가? 요즘은 돈 문제로 시댁에서 욕을 먹고 남편과 이혼까지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남편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 놈이 오는 것이 위로가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의 전화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실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전화는 정말 싫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아버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가출 중이었다는 소문이 나와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라면 전화 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결국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걱정을 나누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그때만큼은 이혼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생각했을 정도라고요. 아버지는 수술을 잘 마치고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나와 입원실로 이동했지만 마취에서 깊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혹시나 아버지께서 빠른 회복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던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무서운 꿈을 깨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고 당당하게 지내셨는데 이렇게 의식 없이 있음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식을 찾지 못하셔서 저는 기도하던 중에도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아버지로서 평생 자식을 챙겨주시면서도 최근에는 시댁 문제로 속상해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게 될 줄 알았으면서 결혼을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실 문이 열리면서 남편과 시댁 가족이 다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연락 없이 나타나서 당황스러웠고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다 함께 왔다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식구들 모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 병실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도드렸어요. 남편과 사돈이 미소 짓고 입구로 들어오니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담아였어요. 진짜 왜 사돈까지 데려온 건가요? 그들을 보니 손에 주스 상자도 없이 맨손으로 오더군요. 무슨, 당신은 어제 올 건 아니었나요? 나도 피곤해서 밤에 올 수 없어요. 충분히 난 혼자 올 건데 왜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으니까 넌 걱정돼서 왔다고 말해야지. 누가 그리 속이 쿵쾅거리는지. 사실 우리 아버지 의식이 없는데 다들 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영광스럽게 우리 아크들이 걱정돼서 왔다고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는 마치 막무가내인 시댁 식구들을 쫓아낸 것처럼 병실에서 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앞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다른 환자의 방에서 기다리며 나를 책망했습니다. 모두가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까지 쫓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보호자이자 엄격한 규칙인 것도 아는데 이제는 우리와 가족이 되기 싫다고 하나요? 아니, 사돈이나 장인이 걱정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왔는데 정말 과도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분개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섭섭해하며 내가 이런 심정은 아니에요. 그저 주말에 하던 것처럼 맞이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곧 사돈이 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누이가 한 마리 몹시 화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났다 해도 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는지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고치려 애쓰는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언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네. 그러자 언니가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반문했어요. 누가 그렇다고 하는 거니? 우리가 가족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쁘다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 병문안하러 왔다고 욕먹을 줄 알았는데 걱정돼서 찾아와 줬더니 적반하장을 해?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돈이 내보다 어리지 않냐고 막소리를 했어.
내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그 사돈이 건강을 잘 지키지 않았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쩌다 아버지가 못 일어나지? 그거 별것 아니라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죄를 지어 그런 증오를 갖다고 하지 말아야겠어. 제 아버지가 쓰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들이 지나치게 달려왔던 것을 알게 됐어. 사실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닌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구경하러 온 거라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쓰러질 만큼 창피한 일인 줄 아는데 생각하는 거야. 시댁의 가족들이 정말 생각이 없고 염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개념 없고 사람도리도 지키지 않는 줄은 몰랐어. 원수지간이어도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것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될 텐데 하물며 사돈지간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네. 다들 미쳤어. 지금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어쩌다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는 걸까 생각이 들었어. 다들 병문안 한다는 핑계로 우리 아버지를 구경하러 온 건 아니겠지? 뭐라고? 아니, 너는 왜 시댁 가족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해졌더니 어른들은 무서운 줄을 모르네. 당신이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다 같이 병문안에 와준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의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은 정신이 명백한 것 같구나. 어머, 너 내가 꼴 좋다 했다고 화내는 거야? 여기서 많이 참고 있는데 진짜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전에 입 다물어. 세상에 언니야,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리 소심한가? 너 입 다물고 있어? 하나 너 참기 어려운 거야? 당신, 손 넘겨. 당신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깨어나신다면 우리 모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된다고요. 예. 제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 절 의지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이렇게 논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고아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일한 희망 소망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상황에 예민하다는 건 압니다만 조금만 제약을 두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누구를 믿고 살아갈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재산은 모두 우리가 상속받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가요?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야 했죠.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대해 주시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에요. 진정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들에게 맡기도록 할 겁니다. 여기 앞으로 출생하고 싶고 할 일이 많다면 남편에게 맡기는 게 맞죠? 이미 이 모든 일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향한 상상들을 단적히 보았네. 길게와 그 인간들이 진짜 귀찮게 보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급하게 그의 머리를 자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보호자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보호자만 들어오세요. 가족은 대기실에 계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신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난 모습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이 성공적이고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병실을 나가니 여전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인어른의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다행스러웠습니다. 의료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랍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일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향한 상상들을 단적히 보았네. 길게와 그 인간들이 진짜 귀찮게 보일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급하게 그의 머리를 자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역시 사돈이 젊다지. 거참 다행이네. 아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모두 다 소원 빌고 다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 태도를 바꾼다고 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사는 거 기억은 잊지 않은 모양이야? 여전히 우리 아버지 눈치 본다는 소리가 종종 들리겠지. 그 등진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척 고맙지만 우리 아버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 괜히 마음에 없는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다들 돌아가 주세요. 아까 선생님들이 말했잖아. 보호자 빼고 다 밖으로 나가라고. 손님들은 가주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으니 우리 사돈 얼굴 보고 가야지. 깨어나셨으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가세요. 최근에 좋게 헤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식구들 얼굴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병문안은 누가 하나야. 어차피 다 알아. 병문안 한 줄 알지 않니? 연극 그만 놔두고. 그럼 나도 들어가 볼게. 여보, 나는 사위잖아. 응, 내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갈게. 너가 제일 문제지. 사위야, 이젠 이혼할 건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이고 지치신 얼굴을 보면서 그들도 어쩔 줄 알아야 했을 거예요. 오늘 있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더 이상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이혼 얘기가 다가와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참아보고 곰져본 게 몇 번인데 오늘 있던 일로 인해 아주 깔끔하게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가족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다운하지 않은 그들을 병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깨어나신 아버지는 금세 기운을 차렸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다 받으셨어요. 건강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다니까 너무 놀라서 다른 병이 없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다른 곳에 이상이 없었고 심장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셔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오래 깨어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피곤하고 부담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으니 당분간은 아버지가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내가 일도 쉬엄쉬엄하고 적당히 쉬라고 할 때 얘기했지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은 다 무리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야, 왜 그러세요? 난 무리한 거 없어요. 언제나 바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나 시집 보내놓고 일 그만두고 여행이나 다니시겠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일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나요? 이젠 좀 쉬세요. 쉬면 뭐 해요? 혼자 할 일도 없고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시집 보내놓으면서 더 적적해서 바쁘게 지내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 것 같아요. 고생만 하시는 아버지와 귀농을 권해드렸었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던 말로는 아버지에게는 섭섭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혼자 집에 있기를 싫어하시겠지요. 그동안 외롭게 두고 뭘 했는지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더욱 더 모이 기분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너무 무심했던 딸이었네요.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계셨네요. 내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러고 보니 그 돈 문제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가족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내 남편과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동정할 필요 없어. 생각해도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천박한 그 인간들의 본색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설레발치고 남의 가슴을 비수를 꽂은 인간들을 생각하면 이혼이 아니라 가서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속상하지만 그날의 일을 전부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놀라서 화를 내시며 그 집 식구들이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김서방도 그놈이 제일 문제야. 자기 식구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되려나도록 뭐라 하더라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그런 놈이랑 결혼했다는 것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이런 선택을 해서 힘들게 해드리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너도 잘못했는데 그런 놈이랑 결혼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놈의 잘못이지. 나야말로 김서방이 그런 놈이었다는 것을 몰랐구나. 사돈댁도 없이 살아서 그 방해란 생각했지. 설마 그렇게 염치가 없는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 딸 시댁 식구라고 그 인간들을 너무 좋게 봤던 모양이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들한테 잘해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고 했지만 내가 그동안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 딸을 상처 입힌 것을 아빠도 참지 못할 텐데. 너의 이혼은 당연하고 내 딸을 상처 입힌 죄값도 치를 거다. 그래서 제 이혼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곧이어 15세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돈님, 안녕하세요. 예, 사돈님,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병문안을 갔었을 때 그분을 못 뵙고 나와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쾌차를 빕니다. 전화한 이유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사시는 집은 이번 주 안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집을 비우라는 건가요? 갑자기 그런 통보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이혼 후에도 제 집에서 계실 겁니까? 이혼. 누가 이혼한다는 거죠? 그럴 리 없잖아요. 며느리가 그랬다고요? 아니, 사실 그날 병문안 갔을 때 조금 말싸움이 있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조금 상처받은 모양이라 그나마 그래요. 제 생각에 그때 화가 풀리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잘 풀겠죠. 사돈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는 이혼시키고 싶은 겁니다. 제가 저희 같은 사람들과 타협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디서 우리 집을 무시하고 우리 딸을 무시하는지 내가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딸이 사랑에 빠져도 함께 살 수 없도록 할 것이라서 바로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단호한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이 화를 내고 있던데 당신이 뭔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 내 아빠가 화를 내고 있어. 나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 일이 있었던 대로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셨어요.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엿먹이거나 무례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갈 것이냐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고맙게 생각해야지. 지금서야 후회해봤자 어쩌려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도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라고 알렸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이후에 남편도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얘기를 해보려고 같이 갔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내린 아버지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어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버리셨더니 집안에서는 아침 식사를 하던 가족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락도 없이 다른 집으로 들어와서 공짜로 살았던 건데요. 여기가 누구 집인지도 까먹었나 봐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불 산 거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나 봐요. 오늘 약속한 날이라 찾아왔어요. 아저씨, 이건 좀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그건 당신 가족의 문제고, 당신은 우리 딸과 이혼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순순히 나가겠지 않으면 쫓아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골프채와 TV, 장식장 등 집안 물건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그 소동으로 나는 물론 시댁 가족들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 뭘 하시는 거죠? 땀의 살림을 왜 깨부숴? 그냥 나가면 되지 않았어요? 니들을 마음에 들어 해줘서 도와준 게 아니라 내 딸이 고통받는 걸 도와준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 좀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남들이 건넨 명예를 다 부숴버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남편은 아버지를 말리려고 하며 크게 싸우고 시부모와 시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후에 집안을 망가뜨린 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자 집을 나가자고 했어요. 이제 충분히 짐을 싸서 떠날 테니 그만해달라는데 사위 아저씨와 부르면 안 된다며 저희 집에서 나갈 것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합의하여 이혼하게 되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작별하며 떠나게 됐어요.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녀간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 덕분에 억울한 일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아버지를 지켜가며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착한 딸 역할을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